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1,9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클럽 방문자 가운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영화산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73% 급감하고 영화산업의 종사자 2만 명이 고용 불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도 2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눌렀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방침을 바꿔 당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랜 시간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빙하에 잠들어 있는 고대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발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디딜 때마다 체중의 90%를 견뎌내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지만 정작 발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발에 생기는 병, 족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3차 추경 편성도 곧바로 추진하는 등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이달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첫 국무회의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당부와 국회를 향한 협조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도 곧바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접근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 파악 체계, 사회적 합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은 이달 안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구조 법안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이후 익명검사가 도입됐지만 검사 기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달 10일만 해도 3,500건이던 검사 건수는 11일에는 6,54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의 효과지만 검사 기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울의 경우 검사자가 아직 7천여 명 선인데 통신 접속 기록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자발적인 검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서울시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신분 노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침해 예방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계하는 것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또 밀접 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100명을 넘었지만 치료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음압병상이 1,189개인데 현재 202개만 사용 중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하고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신규 입원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렴 의심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감시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발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재발과 관련해 한국은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제한 조치를 천천히 해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놈 그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확진 사례 하나가 나와 많은 접촉자 추적이 이루어졌고 술집과 클럽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가 해제된 이후 첫 번째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독일도 규제 완화 이후 확진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tunately, all three countries have systems in place to detect and respond to a resurgence in cases. 그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봉쇄 조치를 천천히 꾸준히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봉쇄 등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계속하는 한편 극도의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한국이 현재의 집단 감염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발병 억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중국, 독일의 최근 발병 증가를 소개한 뒤 너무 일찍 제한을 완화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초기 확산 진압에 대체로 성공한 한국은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새로운 감염이 보고됨에 따라 방어적인 자세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갑작스러운 발병 증가는 경제를 재개하는 것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11일부터 시작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기부를 신청하게 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신청 메뉴와 기부 메뉴를 착각해서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 애초 홈페이지나 앱 구성 당시 정부가 카드사에 내린 지침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 바로 기부 메뉴입니다. 이 버튼을 지원금 신청 버튼으로 착각한 일부 고객들로부터 잘못 선택한 기부를 취소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카드사마다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려 생긴 일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며 화면을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부하실 분은 기부 메뉴를 따로 하는 게
낮다라고 카드사들은 협의할 때 제시했는데 정부에서 그냥 한 화면에 다 보여지게끔 설계해라.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일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는데 애초에 고령층을 위한 콜센터 신청을 막았던 탓도 컸습니다. 모든 카드사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래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시고 그분들이 헤매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지원금 기부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자 정부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중점을 둔 건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 죽지 않게끔 하게 간결하게 만들자가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신청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접수를 권장했던 건 카드사마다 콜센터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이 다양해 표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이 부분은 금융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치 않는 기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기부 신청을 했거나 기부 의사가 바뀌었다면 당일 밤 11시 반 전까지만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 취소가 사실상 힘듭니다. YTN 큐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각종 부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반환해야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가맹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자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특정 단어 검색이 제한되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2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달보다 27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규모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 역대 최대였던 18조 7천억 원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대기업 대출은 11조 2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16조 6천억 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 10조 8천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70% 급감하고 2만 명 이상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충격,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관객 수가 회복과 침체를 거듭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 극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73% 급감한 5,167억 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영화산업 종사자 약 3만 명 중 2만 명 이상이 고용 불안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진위는 그러나 전국 관객 수가 지난해의 80%까지 회복된다면 극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62% 줄어든 7,273억 원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일상화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요.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자는 생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2030 세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임다혜 씨는 요즘 매일 출근 전에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장에 좋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눈에 좋다는 루테인, 종합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챙겨 먹는 종류만 4-5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밖에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침침해서 하나씩 영양제 늘어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 한 통계를 보면 2030의 건강 관련 제품 구매 매출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큰 손으로 떠오르는 젊은 층을 겨냥해 영양제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문진을 통해 고객의 식습관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한 영양제를 매달 배송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고객 60-70%가 20-30대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그 일정 일에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집으로 바로 배송이 오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편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편의점에도 건강기능식품 찾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 사탕이나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나오다 보니 간식처럼 먹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서 젊을 때부터 면역력을 챙겨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 때 면역력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 업계에서도 다양한 상품 출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묻혀있던 고대 박테리아가 되살아날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관련 사례가 있나요? 네, 이제 처음으로 잠자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영구 동토층에서 깨어나면서 인간과 동물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2016년에 발생을 했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12살짜리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어요. 근데 탄저균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이미 슬록이 2,300여 마리가 죽었고요.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았고 그 안에 있던 고대 탄저균이 다시 살아나서 감염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그 역병으로 알려진 탄저병이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1941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자, 이 당시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을 탄저병 재발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기온이 오르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사체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병이 퍼졌다는 논리죠. 탄저균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최근 이례적으로 35도까지 오르는 아주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녹은 동물 사체 등에서 나온 탄저균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면서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시베리아 탄저병 사태처럼 극지방 얼음 속에 동결된 병균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되살아난다면 한반도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묻혀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4년에 3만 년 된 거대한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3만 년이라고 하니까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에서 대형 바이러스 신종이 발견되었죠. 항아리 모양의 1.5 마이크로메타인 피터 바이러스가 그것인데요. 평균 20 나노메타 크기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훨씬 몸집이 큽니다. 그동안 바이러스가 극히 작고 아주 단순한 존재라는 개념을 깼던 그런 사례였죠. 다행히 이 신종 바이러스는 아메바만을 감염시켰습니다. 다른 동식물에는 해가 되지 않았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런 고대 바이러스들이 부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좀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좀비라는 별명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최근까지도 이런 고대 바이러스가 다시 되살아난 그런 이제 발견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한 5년 전에 오랜 역사를 자랑한 티베트 고원의 그 빙하를 통해서 고대 미생물을 연구할 목적으로 티베트 고원의 두꺼운 빙하를 한 50m 정도 깊게 뚫었어요. 예. 이 표본을 채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최근에 1만 5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티베트 고원 빙하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대 바이러스들의 존재를 확인한 겁니다. 예. 자, 이 연구팀은 빙하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발견했는데 총 33가지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발견했으며 이 중 28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완전한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해주신 이런 고대 바이러스들은 인간이 지금껏 한 번도 접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도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얼마나 강할지도 모르고요. 또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몰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빙하 속에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2013년에 우리나라 극지연구소팀이 남극 빙하 속에서 30만 년 전 박테리아를 투출해서 배양을 했더니 다시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 당시 이제 국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이상원 박사는 오래된 고대 미생물들이 풀려서 다시 살아난다면 현세에 존재하는 미생물들한테 유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면서 빙하 속 세균이 인간의 면역이나 기존 치료약이 듣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염병을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바르사니 박사 연구팀도 2014년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다가 실었던 그 과거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을 실었었는데요. 이 연구팀은 얼어붙었던 배설물이 녹으면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결빙돼 있던 캐나다 술록의 700년 된 배설물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소생시킴으로써 고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르사니 박사는 고대 바이러스, 현대 바이러스가 결국 미래의 세균이 될지 모른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죠. 네, 정말 그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네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자, 이런 고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피해를 막으려면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그것이 감염성이 있는지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만약 있다면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좀 저지하고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텐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과거 5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보니까 자, 지구 기온이 평균 기온이죠. 1.5도 이상 상승하면 동토가 빠르게 녹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이후죠. 1880년 이후 이미 1.1도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간 추세라면은 2100년까지 약 3도에서 5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미 늦었다는 전망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뜻하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며 애써 자신감을 보였지만 백악관마저 코로나19에 뚫렸다는 사실이 경제 재개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연 군인과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달라진 풍경입니다. Everybody has a mask on. We've had just about everybody I've seen today has worn a mask. Yeah. Were you the one who required that, sir? Yeah, I did. 백악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백악관의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웨스트윙을 방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감염 소식에 불같이 화를 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백악관의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can happen. It's the hidden enemy. Remember that. It's the hidden enemy. So things happen. 하지만 직원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악관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은 경제 재개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를 앓았던 환자 상당수가 완치 판정을 받고도 계속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탈리아 감염자의 사례를 통해 일부 환자에서 코로나19 회복기가 비정상적으로 긴 특이성을 보인다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인근에 사는 59살 남성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3월 16일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마른 기침과 피로감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북부의 고등학교 교사인 29살 남성도 장기간 복통과 피로감, 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발동한 전국 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경제 활동은 더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언론은 당국자를 인용해 상당수 주가 어제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의에서 봉쇄 연장과 함께 통제 조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국가 봉쇄 조치 자체는 연장될 것 같지만 감염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의 규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도 11일 회의에서 18일 이후에는 각 주가 봉쇄 연장과 해제에 대해 더욱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라 할 수 있는 뉴욕주가 이번 주말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적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5일로 자택 대기 명령이 끝나는 주를 포함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대부분 주가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감염자가 35만 명, 사망자가 3만 명가량에 이르는 미국 내 최대 확산지 뉴욕주. 최근 신규 입원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에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ome regions are ready to go today. They just need to get some logistical pieces in order by the end of the week. 뉴욕주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자택 대기령과 비필수 사업장 재택근무 조치가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5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서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They didn't have controls in place, and they reopened, and then they had to slow down or they had to stop. We don't want to do that. We want to monitor our reopening, so if there's any change, we can immediately calibrate it. 뉴욕주처럼 오는 15일 전후로 이른바 봉쇄령이 종료되는 주들은 6군데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 봉쇄령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연장됐어도 부분적인 완화에 들어가는 주들도 있어 다음 주부터는 거의 미국 전역이 경제활동 재가동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봉쇄 조치를 하나둘씩 풀고 있는 유럽 각국은 재확산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담화를 내고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에 맞춰 대중교통이나 상점 내 얼굴 가리개 착용을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봉쇄 완화 조치와 관련된 지침 발표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하루 전 내놓은 봉쇄 조치의 단계적 완화 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총리가 직접 상세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외면했던 영국 정부가 발병 이후 처음으로 얼굴 가리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영국은 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믿는다면서 재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resilient, more innovative, more economically dynamic, but also more generous and more sharing. But for now, we must stay alert, control the virus, and save lives. 하지만 담화 발표에 기대감을 높였던 영국 국민은 구체성 없는 애매함만 있다며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Going into lockdown, there were mixed messages. During lockdown, we've had inconsistency. And I think, today I was hoping to get a bit more clear-cut information, but again, we've got ambiguity. 봉쇄 조치를 하나둘씩 풀고 있는 유럽에서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무엇보다 우선 강조했습니다. Sich an die Grundgebote halten, also Abstand, Mundschutz tragen, mit Nasenschutz, aufeinander Rücksicht nehmen, das ist ganz wichtig. 독일과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등이 최근 통제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현지 시각 11일 프랑스와 덴마크 등에서는 상점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문을 다시 열었고 노르웨이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송에 나섰습니다. 가토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1일부터 의료기관에 렘데시비르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미국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렘데시비르를 제약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지만 제약사와의 약속을 이유로 구체적인 제공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케이 신문은 후생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길리어드 측에 약 600명분의 렘데시비르 공급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Three, two, one.
발은 우리 몸의 비중의 2%를 차지하는 작은 기관이지만 디딜 때마다 체중의 90%를 견뎌내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발에 생기는 병, 족부 질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신체 기관 가운데 하나이지만 발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발에 나타날 수 있는 병, 족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부위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발목 쪽에는 발목 인대가 불안정해지는 발목 불안정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뼈끼리 충돌하는 충돌증후군, 그리고 연골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연골병변, 그리고 관절이 무너져서 변형이 발생하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뒤꿈치 쪽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킬레스 힘줄이 부착부가 변성이 생겨서 발생하는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족저근막이 변성해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발바닥의 지방층이 퇴축해서 발생하는 지방층 위축증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발 앞쪽에도 또 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발 앞쪽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라든지 아니면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소건막류, 그리고 발가락 자체가 찌릿찌릿하게 변성이 와가지고 생기는 신경 변성인 지간신경종, 발가락이 굽는 갈퀴족, 너무 많은 병들이 있죠. 정말 많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여러 가지 어떤 질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발의 질환이 있는데, 자, 이런 질환들은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족부 질환은 외상에 의한 것이 있고요. 만성 변성이 일어나서 반복적 진행에 의한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갑자기 활동이 늘어나거나 스트레칭 같은 예비 동작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발목에 갑자기 무리가 가면서 접질리기가 쉽고요. 아킬레스 힘줄 같은 부분도 급격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면은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발목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발목 인대 상태가 나빠지면서 반복해서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에는 인대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관절염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와 착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또한 이러한 신발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족저근막염이 반복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생활 요인, 특히 야외 활동이 증가하거나 슬리퍼같이 밑창 두께가 얇고 딱딱한 신발을 신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운동, 직업, 생활 습관과 관련된 많은 족부 질환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 발은 체중에 심하면 10배까지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외상들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들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족부 질환이 정말 다양했던 만큼 그 원인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발목을 접질르는 그런 증상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최근 이렇게 발목 접질르는 증상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접질르는 부분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연간 한 130만 명 정도 내원을 하시고 계세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심한 인대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요, 발목이 보통 안쪽으로 꺾이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인대 구조물인 전거비 인대라든지 종비 인대 같은 것들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인대 파열로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불안정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인대 파열도 최근에 급격히 환자가 늘어난 질환입니다. 최근 8년 사이에 25만 명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인대 파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스포츠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보호 장비나 그 준비 운동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대는 발목에 있는 경골, 비골, 거골이라는 세 뼈를 이어주는 탄력 있는 구조물로서요. 관절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인대는 여러 다발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무줄 다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끝을 잡아당긴 고무줄 다발 중에 아주 일부가 끊어지면요.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조금 풀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되죠.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요즘 같은 때 야외 활동 증가하면서 족저근막염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네. 신발을 잘못 신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족저근막염 또한 족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뻗어가는 넓은 형태의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 질환입니다. 보통 족저근막은 걷거나 서 있을 때요,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해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과도하게 걷거나 장기간 서 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슬리퍼나 플립플랍 같이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을 자주 신게 되는데 이런 신발을 신게 되는 경우 흔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 충격이 뒤꿈치 쪽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네. 족저근막염은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디실 때 뒤꿈치가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잠잘 때 우리 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걀을 쥔 듯이 오므리고 자는데 네.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발도 예. 마찬가지로 오그리고 자게 됩니다. 이렇게 오그리고 잠자게 될 때 족저근막은 아주 짧게 단축이 되는데요. 네. 아침에 갑자기 땅을 디디게 되면은 근막이 갑자기 펴지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심하게 발생이 되고 거기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대부분의 통증은 발 뒤꿈치에 붙어있는 족저근막이 붙어있는 발 뒤꿈치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앓고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발바닥이 네. 찢어지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걷거나 발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피로감과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질환들과 조금 우리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발이나 발목 주변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족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좀 오는 피로감은 순간적이고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네. 많죠. 보통은 아픈 부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통증이 있는 부위가 발가락이나 발 앞쪽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지간신경종이나 무지해반증, 소건막류 같은 질환 의심해 볼 수 있죠. 예. 뒤꿈치 쪽이면은 족저근막염, 지방위축증, 아킬레스 건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발목 쪽이면은 요즘에 좀 많이 증가한 게 충돌증후군이나 관절염 같은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네.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증상으로 또 이제 불안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발은 다른 부위와는 달리 또 이제 신발이나 또 땅바닥인 지면과 함께 접촉하고 압박받는 부위라서요.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나 티눈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족부 질환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확인 받으시는 게 질병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족부 질환들을 앓고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맞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딛고서는 족부 질환에 이기 때문에 예. 서서 하는 검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 검사에 따라서 병명을 진단하게 되고요, 치료가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하는 검사들 중에서는 이제 체중부와 엑스레이 검사, 방사선 검사라든지 그런 이제 CT 검사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관절염이나 평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이런 체중부하 검사로서 정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하는 족저압 검사를 시행해 봄으로써 깔창이나 보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대 파열은 보통 동반골절이 있는지를 먼저 비체중부하 방사선 검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목 고정 및 보조기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인대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3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정밀하게 MRI 촬영을 시행을 해가지고 네. 손상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발 건강을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발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스포츠 운동 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 건강이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신발을 고를 때도 맞지 않는 신발을 구겨 신던 과거의 습관과는 달리
내 발 건강 상태에 맞는 신발을 골라서 신을 수 있어야겠고요. 예. 특히 성장기 때는 급격한 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 등의 준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자주 접질리시는 분들은 지면 굴곡이 심한 곳보다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서 운동을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걷는 습관 또한 중요한데요.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진 보행은 발, 다리, 심하게는 허리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로부터 발은 건강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예. 자주 발 건강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 내 몸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피로를 줄임과 동시에 적당한 스트레칭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주는 것이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른 부위는 사실 아프면 좀 쉬면 되지만 네. 발은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분리돼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더욱 보강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